유엔 총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고 그 자리에 남은 중국 대표단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들며 당당하게 그들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회의장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 국가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주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계는 이미 한글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책임에 불타고 있는 한 외국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맥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명학과 명예교수이자 세계 문자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동아시아 문자체계를 연구해왔고 특히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관한 저서로 국제학술상을 수상한 적도 있죠. 유네스코 언어다양성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멸종위기 언어보존 프로젝트도 이끌고 있습니다. 그날의 충격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유엔 산하 언어문화보존 총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들은 말이니까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글이 중국에서 유래되었다고요? 한국이 그것을 훔쳐갔다고요? 한글은 고대 한자의 발음 구조를 본떠 조선족이 변형시킨 문자입니다. 이후 조선, 즉 한국이 이를 민족주의적으로 이용해 훔쳐간 것입니다. 중국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동안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것 같았죠. 자리에는 일본 대표도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총회에 참석했던 몇 안 되는 서양인 학자 중 하나였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진행 규칙상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있었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한글, 세계 언어학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체계로 인정받는 한글에 대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질의응답 시간이 왔을 때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독창적인 문자체계입니다. 세계 언어학계는 이를 인정하고 있죠. 중국 대표님의 주장에 학술적 근거가 있으신지요? 중국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근거는 충분합니다. 우리 조선족은 수천 년간 한자를 사용해왔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한자의 발음을 본떴고 모음은 음양오행의 원리를 따랐죠. 이는 중국 고유의 철학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주장이었죠. 저는 이후 총회가 끝나고 다른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당혹스러워했지만 누구도 공식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일본 대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묘한 미소를 발견했죠. 문득 독도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그 전략. 이제 중국이 한글에 대해 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문화전쟁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정체성, 역사, 그리고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에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를 지켜야겠다고 말이죠. 유엔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치밀한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후 몇 달간 중국의 한글 관련 정책들을 조사했습니다. 발견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죠. 학술 논문, 조선족 언어 표준화 보고서, 언어기술 백서, 심지어 각국 정부 인사들에 대한 로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중국은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글을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로 공식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조선족 학교에서는 한글로 수업이 진행되고 정부 문서도 한글로 작성이 가능하며
방송, 신문, 출판까지 허용되고 있었어요. 언뜻 보면 소수민족에 대한 관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어는 조선족의 언어이며 그들은 중국 국민이므로 한글은 중국 문화의 일부다. 얼마나 교묘한 논리인지 보이시나요? 중국 길림성 연변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직접 목격했습니다. 조선족 초중고교에서는 한글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물론 국어 과목은 중국어였죠. 길거리에는 한글로 된 간판들이 보였고 지역 방송국에서는 한국어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조선족 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우리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한민족이지만 국적은 중국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를 중국 정부가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의 말에는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했어요. 이런 상황을 중국 정부는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 문서를 몇 건 입수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조선문 정보기술 표준화 계획이라는 문서였어요. 주요 내용은 조선족이 쓰는 언어니까 중국에서 자판도, 맞춤법도, 표기법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목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글을 중국식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몇몇 내부 문서에서 한글은 원래 조선족의 문자이고 한국은 그것을 가져다 쓴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예고하는 것이었죠. 제 중국인 동료 왕 교수에게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중국은 지금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자 체계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국 문화의 일부로 만들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입니다.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치밀한 문화 전략이었습니다. 한글은 이미 중국 내에서 중국의 문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고 이제 세계를 향해 그 주장을 확산하려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었죠. 중국 조선문 정보기술 표준화 공작조라는 기관이 2022년에 공식 출범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이 조직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이 기관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중국식 한글 자판, 표기법, 맞춤법을 표준화하는 것. 그리고 이를 인공지능 번역, 스마트폰 입력기, 각종 교육 콘텐츠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한 학술 대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중국 측 발표자가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이제 중국어의 한글 표기법까지 만들 것입니다. 중국어를 한글로 배우는 교재도 제작 중이죠. 앞으로 한글은 로마자 병음과 함께 중국어의 공식 표기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나오며 박준영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한글 정보화 연구를 이끌고 있는 저명한 학자죠.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이 한글의 표준을 만든다니요?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인데. 말을 마친 박 교수는 항의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반응은 당연했죠. 한글은 한국의 문화유산인데 이제 중국이 그것의 표준을 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심천의 기술 전시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중국 기업들이 개발한 한글 입력 시스템을 보게 되었죠. 놀라웠던 것은 그 시스템이 한국 표준과는 미묘하게 달랐다는 점입니다. 모음과 자음의 배열, 복합 자음의 입력 방식 등이 중국식으로 변형되어 있었어요. 전시회 담당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매우 우수한 문자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중국 환경에 접목하고 있죠. 우리 기술로 한글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언뜻 들으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우수한 한글을 우리가 더 발전시킨다는 논리는 한글을 자신들이 개량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는 한글이 중국의 문화 영역 안에 있다는 암시를 교묘하게 심는 것입니다.
마치 중국이 한글을 더 좋게 발전시켜주는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는 듯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조선족 학생들은 이미 중국식 한글 입력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한 학생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과 한국의 한글은 조금 다르다고 배웠어요. 우리 것이 더 실용적이고 중국 환경에 맞게 발전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중국의 전략이 이미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조선족 젊은이들의 인식부터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상해의 한 출판사를 방문했을 때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어 학습을 위한 한글 교재가 제작되고 있었어요. 이 교재는 중국인들이 자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집장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한 듯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세계 모든 언어 중에서 한글은 가장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장 가치를 놓칠 수 없었죠. 한글로 중국어를 표기하면 외국인들이 중국어 발음을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글로벌 중국어 시장을 열 황금 열쇠입니다. 그 순간 미래가 보였습니다. 중국이 한글을 자국 문자처럼 다룰 준비를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에 퍼뜨릴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용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였습니다. 중국의 한글 전략은 이미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중국식 한글 표기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의 친중 국가들에도 이 기술이 수출될 예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대만의 한 대학을 방문했을 때 목격한 광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곳의 동아시아 언어학과에서는 중국식 한글 체계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게시판에는 한중 공동문화유산 연구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글이 중국과 한국의 공동문화유산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과장인 왕 교수는 말했어요. 한글은 흥미로운 문자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유산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중국의 음양오행 철학이 녹아있는 문자니까요. 이런 왜곡된 교육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해석이 아니라 조직적인 확산 전략이라는 점이었죠. 홍콩의 기술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 개발자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 개발하는 번역기, 인공지능 비서, 스마트폰 자판 등에 모두 중국식 한글 체계가 탑재되고 있어요. 이것이 모두 해외로 수출되면 세계가 배우는 한글은 한국 한글이 아닌 중국 한글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용자들이 처음 접하는 체계가 표준이 되는 법입니다. 중국식 한글이 먼저 세계로 퍼진다면 그것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컸죠. 이런 식이라면 한글이 중국 문화권을 넘어 세계적으로 중국의 문자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실제로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이미 중국의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식 한글 입력 시스템이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중국식 한글 자판으로 타이핑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들은 한글이 중국에서 온 문자라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현실을 직접 목격한 후 급히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긴급 학술회의에 참석했죠. 회의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대응책은 미비했습니다. 이동훈 교수는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한글의 종주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글자인데 우리가 외국어처럼 배워야 할지도 모르죠.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는 몇몇 학자들의 목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한국어교육재단의 김미영 이사는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국제 한글날 행사에서 중국 대표단이 한글의 중국적 기원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시작이었던 거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중국은 한글을 자국 문화의 일부로 만들기 위한 장기 전략을 실행 중이었고 이미 그 확산 경로까지 설계해 놓은 상태였어요.
학술 연구, 교육 시스템, 기술 표준, 국제 홍보까지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한글의 세계화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주체가 한국이 아닌 중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에 중국이 설명서를 붙이게 해선 안 되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질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고 중국의 전략은 날이 갈수록 더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죠. 이 상황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일본의 독도 전략과 놀랍도록 유사했기 때문이죠. 저는 몇 년 전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이 어떻게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는지 분석했었죠. 일본은 수십 년간 자국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습니다. 국제지도 제작사들에게 끊임없이 로비를 했고 공식 외교 석상에서도 항의를 지속했죠. 결과적으로 많은 국제지도에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세계 지도에서는 아예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믿기 힘든 일이지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이런 지도를 보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배우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이 지금 한글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글을 중국과 한국의 공동 문화처럼 포장하기 시작했고 국제석상에서도 이런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었어요. 워싱턴 DC의 한 국제포럼에서는 중국 학자가 한글은 중국 조선족의 문화유산이자 동아시아의 공유 문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 중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주제에 대해 무지했고 반박할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세계 문자학회 모임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중국 소수민족 문자 보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글 표준화 작업을 소개했죠. 그들은 한글을 티베트 문자, 위구르 문자와 함께 중국의 소수민족 문자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제이슨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문자 아닌가요? 세종대왕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기원과 철학적 바탕은 중국에 있죠. 중국 조선족은 수세기 동안 이 문자를 사용해왔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교묘한 답변이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글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된 것처럼 한글도 논쟁 중인 문자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했을 때는 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세계 문자 전시회에서 한글은 동아시아 공동문화유산 섹션에 배치되어 있었죠. 설명문에는 15세기에 형성된 문자로 중국의 언어 철학과 조선의 발음 체계가 결합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시 전시 담당자에게 항의했습니다. 이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한국의 문자 체계입니다. 담당자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만약 이의가 있으시다면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해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미 국제기구 내에서도 한글의 정체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독도에 적용했던 전략의 핵심이었죠. 명백한 사실을 논쟁거리로 만들어 혼란을 일으키는 것. 저는 한국 대사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며칠 후 전시 설명문이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들을 조사해봤더니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언급이 놀랍도록 적었습니다. 반크라는 한국 민간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 40권 중 세종대왕이 언급된 것은 단 8건뿐이었고 훈민정음 창제까지 제대로 설명한 것은 고작 5건에 불과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서 세계 백과사전들을 조사했을 때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많은 백과사전에 한글에 대한 왜곡된 설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 체계이다. 한국어는 일본어와 언어학적으로 유사하다. 한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와 영어이다. 이런 오류들이 학술적 실수인지 아니면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때문인지 궁금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출판업계 내부자를 만났죠.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대형 출판사들은 중국, 일본 시장을 고려해 내용을 조정합니다. 특히 역사적 논쟁이 있는 부분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명목으로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싣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사실이 논쟁거리가 되면 국제 출판물들은 균형을 위해 양쪽 주장을 모두 소개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명백한 역사적 사실도 점차 흐려지게 되죠. 사실 한글은 세계 문자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창제 원리와 창제자가 명확히 기록된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한글은 그 창제 과정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런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와 백과사전에 제대로 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워싱턴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세계 문자 수업에서 선생님이 한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문자 체계로 중국 철학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죠. 아이들은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계속된다면 다음 세대는 한글의 진정한 기원과 가치를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의 기자를 만나 이 문제를 제보했습니다. 그는 관심을 보였지만 동시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요? 문자의 기원보다는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문자의 창제 원리와 창제자가 명확한 것은 세계 문자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입니다. 로마자, 한자, 아랍 문자 등 대부분의 문자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됐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한글의 역사는 인류 문명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런 사실이 교과서에 정확히 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국제학교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수업에서 중국인 교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글은 원래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문자였습니다. 이후 한반도로 전파되었죠. 지금도 중국에서는 많은 조선족들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미국 교육 현장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즉석에서 특강을 제안했고 다행히 학교 측에서 수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점점 왜곡된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서울로 다시 돌아와 한국의 관련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내에서조차 한글의 세계화와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을 방문했을 때 한 연구원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우리는 몇 명의 연구원들이 겨우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실정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 내에서조차 휴대폰 자판 표준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과 애플, LG 등 각 회사마다 한글 자판 배열이 달랐고 이에 대한 국가 표준화 노력도 미미했어요. 한글학회의 이승호 회장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만 해도 개정 논의가 10년째 진행 중입니다.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한글 정보화 기업들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개발자는 말했어요. 우리가 한글 입력 기술을 개발해도 국내 시장은 작습니다. 세계로 나가려면 큰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지원이 없어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엄청난 규모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글의 세계화는 거의 민간 단체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반크, 세종학당, 몇몇 열정적인 연구소들의 외로운 싸움이었죠. 그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지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수 교수는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우리는 한글의 종주국이면서도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기억되지만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정체성의 문제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글이 우리 것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이걸 증명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보호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죠. 일본의 독도 전략에서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도 실망스러웠습니다. 한글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거의 없었어요. 한 외교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안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 문제는 우선순위가 낮은 게 현실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니 한국은 한글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 부족했습니다. 중국이 치밀한 전략으로 한글을 자국 문화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세종문화회관 앞에 서서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며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글이 다른 나라에 의해 제정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다면 한글은 누구의 것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다시 세종대왕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한글은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정신이 중국의 손에서 왜곡되고 일본의 전략에 묻히고 세계에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한글이 세계에 퍼지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 주체가 중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에 중국이 설명서를 붙이게 해선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종이 위의 권리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금씩 희망의 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문제에서 교훈을 얻은 이들이 한글에 대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박준영 교수는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도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잃게 됩니다. 이제는 한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연구팀은 세계 교과서 속 한글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국제학술지에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증명하는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반크의 활동도 눈에 띄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대학생들을 한글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각국의 교과서와 백과사전 속 한글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정정 요청을 보내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일부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IT 기업 대표는 말했어요. 우리가 개발한 한국 표준에 맞는 한글 입력 시스템을 해외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표준화에 맞서는 작은 노력이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노력들이 아직은 충분치 않습니다. 중국의 국가적 전략에 맞서려면 한국도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한글 보호 정책, 국제학술계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한글 정보화 기술 개발 등이 시급합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문자 역사에서 유례없는 창조물이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치밀하고 장기적이지만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최근 제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국 유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글이 정말 세종대왕이 만든 건가요? 우리는 그게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배웠는데요.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총 대신 교과서로, 미사일 대신 문서와 번역기로 싸우는 전쟁이죠. 한국은 위대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문자를, 그 정신을 지킬 때입니다.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를 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알아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침묵하면 다음 세대는 한글을 중국어처럼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은 온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맥켄 교수가 들려준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선 문화 정체성의 위기를 보여줍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자 인류 문명의 보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치밀한 전략, 국제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우리의 소홀함이 만들어낸 위기입니다. 독도처럼 논쟁 지역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문화전쟁의 시대, 침묵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